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쁜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휴식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신체 대부분의 기관은 활동을 감소시키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온몸의 기관이 편하게 쉬는 그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네.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곳, 바로 심장입니다. 네,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생명의 근원인 이 심장인데요.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심장이 보내는 경고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심장 건강 주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심장내과의 김형섭 교수님, 이철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체의 모든 장기가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 심장을 관할하는 심장내과에서는 과연 어떤 질환들을 주로 치료하고 관리하게 되는지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심장내과에서는 이제 심장과 거기에 관계되는 혈관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흔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협심증을 보는 허혈성 심질환, 네. 그리고 빈맥이나 서맥 등의 이런 부정맥을 보는 부정맥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판막이라든가 이제 심장 근육의 수축이 떨어지는 심부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심장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진 겨울철에 발병률이 조금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계절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교수님?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환절기, 일교차 큰 환절기가 가장 심장 환자들이 많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그것은 일단 몸의 혈관들이 날씨가 추운 날에는 다 오그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그라들듯이 심장 혈관도 다 수축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날 아침, 새벽 같은 경우에는 몸을 깨우기 위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더욱더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장이 요구하는 산소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게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장이 보내는 경고는 심부전과 심장 판막 질환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심부전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심장의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심방, 이심실, 좌우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창시절을 배웠던 기억은 있습니다. 좌측, 우측 각각 이심방, 이심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방은 결국 우리 온몸에서 피를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실은 우리 몸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즉 심장이 펌프를 하게 되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그런 기관이 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펌프에서 가지고 물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심방에 네. 해당이 되고요. 그 물을 뿜어주는 게 이제 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심방과 우심방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좌심실, 우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방과 심실에는 서로 벽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막이 바로 판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도 네 개의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즉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 사이에 각각 대동맥과 폐동맥 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무 판막과 삼천 판막, 이렇게 네 가지의 판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혈관 쪽으로는 심실에서
혈관 사이에 있는 게 대동맥과 폐동맥 판막이고요. 심방과 심실에는 승모 판막과 삼천 판막 이렇게 판막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우심실은 우리 폐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거고요. 좌심실은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실은 폐순환이 있고요. 그리고 온몸으로 가는 전신순환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혈액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심장의 구조는 이런 심방과 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 혹은 심실과 혈관 사이에도 판막이 있는데 판막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만 서로의 혈액이 역류한다든가 좁아져 있는 그런 혈류가 빠른 그런 협착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장의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보통 한 기관이 망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암이 암. 큰 이유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암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심장에 암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심장은 근육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다른 고형 장기암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심장에도 암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차 종양은 실제 상당히 드뭅니다. 즉 심장 근육에서 생기는 암은 상당히 드물지만 2차적으로 예를 들면은 폐암이라든가 간암이 인근 심장 쪽으로 전이가 상당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은 드물지만 즉 1차 종양은 드물지만 2차 종양의 전이가 상당히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심장에 생길 수 있는 질환 가운데 오늘 심부전과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김영석 교수님과는 심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부전 한자 그대로 심장이 완전치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심부전이라 하면은 예. 심장의 기능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의 기능은 우리가 펌프와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펌프는 결국은 온몸으로 우리가 필요한 혈액을 공급을 해야겠죠. 네. 두 번째는 그 혈액을 어디서 받아들이느냐. 전신순환을 거쳐서 들어오는 혈액을 잘 받아들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이완기 심부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주는 그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수축기 기능 심부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의 기능과 판막에 있어 가지고 펌프라는 거는 결국 수축기 심부전에 해당이 되고요. 혈액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완기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완기와 수축기에 있어 가지고 격벽 즉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혈액이 각 방과 그리고 혈액 큰 대동맥을 잘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판막이 있고 비정상적인 특히 협착이 있는 그런 판막을 혈액이 통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판막이 잘 닫혀지지 않으면은 혈액이 역류하게 되는 그런 네. 역류증이 생길 수 있고요. 판막이 너무 좁아져 있으면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협착증이라고 해서 혈류가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막에 있어서는 협착증과 역류증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온몸으로 가는 전신순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로 가는 폐순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심부전이라는 것은 폐순환이 문제가 되어서 생기는 그런 우심부전이고요. 좌심부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 즉 전신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좌심부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상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심부전의 경우에는 부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수, 피로감과 전신쇠약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전신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혈액이 우리 온몸에 저류를 하게 됩니다. 즉 부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심부전의 특징이고요. 좌심부전의 증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부전이 되게 보면 좌심부전이에요. 즉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다면은 호흡곤란이라든가 부종,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좌심부전, 우심부전 이 두 가지의 증상이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심부전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지고 말기, 즉 심한 경우로 흐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안에 가벼운 샤워를 한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머리를 감는다든가 방 청소를 한다든가 가벼운 활동에도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심부전이 많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특히 누워서 주무실 적에는 우리가 등이 바닥에 놓이게 되면 폐가 가장 밑쪽에 놓이게 됩니다. 온몸에서 혈액이 먼저 폐순환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폐순환에서 전신 쪽으로 혈액이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이제 누워서 주무시다가 숨이 차서 자꾸 깨게 됩니다. 즉 누우면은 숨이 차고 앉아 있으면 조금 편한 이런 이제 안정시의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판막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은 충분히 심장이 거기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혈액이 역류를 하게 되면은 급성 역류가 생기게 되면은 호흡곤란 내지 기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기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호흡곤란이지만 약간의 변이적인 흉통 혹은 기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심부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지 쪽에서부터 먼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부종은 가장 밑쪽이 다리거든요. 그래서 하지 부종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단독적으로 얼굴이라든가 손, 팔의 부종은 조금 심부전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아주 악화된 이제 말기 심부전 같은 경우는 얼굴에도 부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암과 달리 분초를 다투는 응급질환, 심장질환, 누구나 예방이 필요한 심장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질문 있으면 들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네. 그 심장 건강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 심장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잠이 좀 부족하면, 수면이 부족하면은 심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요, 저는 잠이 많거든요. 잠이 많은 사람도 심장 질환에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높은가요? 정확한 어떤 성적은 없는데요. 네. 잠이 많은 것보다는 잠이 없는, 잠이 부족한 그게 아마 심장 질환하고 연관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잠이 없다, 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네네. 예를 들면은 목이 짧고 코골이가 있다든가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수면 부족이 결국은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른쪽 우심실이 커진다든가 폐고혈압이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차라리 잠이 적은 게 더 위험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죠. 그래서 잠과 심장 질환의 관계는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찬 선생님, 그 심장 판막증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심장 판막증이라 그러면은 가슴 통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어깨가 이렇게 아프니까 어떤 어르신이 야 어깨 아프면 그 심장 안 좋은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 가슴 답답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심장 혈관에 관련된 질환들이 가끔은 한 왼쪽 어깨 정도, 네. 어깨 정도에 있는데 통증을 같이 호소하기도 하는데 단독으로 어깨 통증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가슴 통증, 목 아랫부분과 함께 어깨 통증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만 단독으로, 그것도 운동하거나 활동하는 상태가 아닌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어깨만 아프다라는 것은 심장이랑 관련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같이 동시에 넓은 지역에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이 같이 어깨 통증이 온다면 그거는 사실 연관성 있는 심장 질환들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심장 마비 이걸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장 마비 걸릴 때 통증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통증 분명히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 혈관이라든지 네. 어떤 이유든지 정말 막히는 게 순식간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그 한 비트 1초 사이에
머리 쪽으로 피가 안 가면서 실신을 먼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한다는 거. 아예 기절해서 조금 시간이 뭐 10분 뭐 그다음에 뭐 5분 이 정도까지 통증이 있다가 뭐 쓰러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억을 하고 통증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부정맥이라는 건 정말 한순간에 1초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심장이 충분히 일을 못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안 가게 되면 그 상태로 그냥 기억을 못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통증이 있다 없다 100%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심장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부전은 결국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 진단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심장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심장 내부의 혈액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가 아무래도 신부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외에 심장 혈관을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장 CT라든가 근육을 보는 심장 MRI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MRI랑 CT를 좀 보조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도 그런 게 심장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촬영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 혹은 복부 CT 같은 경우는 머리라든가 복부는 실제 고정되어져 있는 장기거든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게 되는 움직이는 장기예요. 그래서 쉽게 찍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몸에 있어서 심전도라는 게 있어요.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 그 규칙적인 신호를 하나의 매개체로 잡아가지고 그 순간순간마다의 박동을 하나씩 다 영상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심장 MRI라든가 CT를 심전도에 맞춰서 찍게 되면은 잘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장기의 CT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장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기거든요. 네. 다른 장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인데 그 혈관이 좁아져 있다든가 막히게 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혈관, 즉 관상동맥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개통을 유지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로는 우선 약물 치료, 즉 아스피린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스피린이 혈관의 개통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안 된다면은 스텐트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서 혈관을 개통을 시켜주고 네. 그런 스텐트로도 안 된다면은 뭐 할 수 없이 개흉, 즉 흉부외과 선생님들과 합의해서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요. 심방세도 나이가 한 50세, 60세 넘어가면은 맥박이 고르질 않아요. 근데 그런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심장 수축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액이 잘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심부전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방세동을 우리가 도자절제술이라고 하는 심방세동을 없애주는 그런 시술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빈맥이라든가 서맥이 있게 되면은 우리 특히 서맥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이 좀 늦게 뛰는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부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심장 박동기로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네. 심장 박동을 좀 빨리 뛰게 해주는 그런 심장 박동기 삽입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 얼마 전 박현정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일을 겪었다. 제가 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미리 수술 전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고요. 일상생활에 전혀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조금 놀랍고 좀 황당했죠. 전혀 일상생활에 호흡이 차거나 힘들거나 그런 증세를 별다르게 느낀 건 전혀 없었어요. 자궁근종 수술 전 우연히 심장 기능의 문제를 알게 돼 더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환자. 당시 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심각한 심부전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 상태가 중증이에요. 중증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의 중증인데 거의 심장 기능이 없는, 즉 수축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왜 정상이 없느냐 하면은 이게 만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이 되어져 있어요.
적응이 되게 되면은 증상을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위험도라고 하면은 급사의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실제로 증상이 있다면은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정도예요. 만약에 심장 기능이 되돌아와 준다면은 판막 역류는 저절로 호전이 되겠죠. 그런 기대를 안고 우리가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약물 치료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더라도 약은 계속 복용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 심장 기능이 돌아올까 네. 그게 문제였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마도 숨어 있는 고혈압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드는 건데 결국 우리가 혈압약이 결국 심장약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심장으로 이제 심장 기능이 호전됐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약에 잘 조절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 들거든요. 현재 심장 기능이 많이 회복된 박현정 씨. 평소 알았던 고혈압이 심부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일상생활이 180도 달라졌다. 지금 현재 최근에 한 1년 먹고 나서 지금쯤 이제 조금 힘이 좀 넘치는 건 제가 에너지가 좀 많이 충전이 된 건 맞아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식단 관리. 먹는 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심히 먹던 것들이 몸이 독이 됐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신경 써서 이제 야채 위주로 이런 거 식단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도 보조에 맞춰서 꼭 빠뜨리지 말고 먹어야 되고. 수술실에서도 심장을 살리기 위한 의술이 한창이다.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였고 환자분의 수술 위험도는 지금 굉장히 고위험이었던 사람이고 뭐 환자분 상태는 사실은 심부전이 계속 진행하는 심근병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최대한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대한의 약물을 쓰지 못하게 혈압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승모판막의 역류가 동반이 돼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장기 진행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사실 심장 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심장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 현재 상태에서 승모판막의 역류를 많이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상당히 세이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클립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심장 근육의 문제로 혈액이 역류하는 상황. 수술은 허벅지 정맥을 통해 관을 넣은 다음 3D 초음파를 통해 심장의 문제 부위에 작은 클립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사실 마이트랄 클립의 장점은 굉장히 고위험인 환자들한테 일단은 해당이 되고 심부전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또는 심방소동이 생기거나 뭐 심근경색에서 후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후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승모판막에서는 현재는 이 치료만 인정이 되고 있어서 마이트랄 클립은 사실은 환자분에게 큰 위험은 주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치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 사례 방금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화면에 나온 환자분은 약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약물 치료가 어찌 보면은 가장 손쉬운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중요한 치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65세의 여성 환자였고요. 활동 시 이제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했는데 고혈압 과거력이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적절하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인데 심장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기능이 감소가 돼가지고 혈액 투석을 한 8년 정도 시행을 했고요. 이 흉부 방사선 소견을 보면은 심장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심비대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면요.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축이 상당히 힘들어요. 잘 뛰지를 않아요. 수축이 힘들고 보시다시피 혈액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즉 위에 있는 심실에서 심방으로는 혈액이 역류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혈류 소견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판막이 잘 닫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혈액이 역류하게 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심장 초음파라는 거는 앞으로도 볼 수 있고 심장의 옆측, 즉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같은 소견으로 이제 혈액이 뒤로 많이 역류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 사진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심장 기능이 잘 뛰지 않는 그런 소견이고 혈액이 역류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심장 기능을 상, 중, 하라고 하면은 아주 하 쪽에 하는 중증 심부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약물 치료를 우선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약물 치료가 이 신부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이자 또 가장 필요한 치료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후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신부전은 실제 보면은 조기에 진단이 되어지고 적절한 약물 치료가 된다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 가역성, 즉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부전인데 자칫 방치되어진다면은 심장 기능이 잘 안 돌아오게 됩니다. 즉 심장 근육도 흉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깨끗한 근육이라면은 그 근육만큼은 돌아올 수 있거든요. 회복이 가능한데 방치가 되면은 심장 근육에는 이게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 흉터는 안 돌아와요. 네. 즉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그렇네요. 신부전은 오히려 진짜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신부전 약물을 쓰게 되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좀 전에 보셨던 신비대가 큰 네. 그런 신부전이었는데 어느덧 심장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그나마 아직까지 우리가 심장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었는 거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가역성이다. 즉 심장 근육이 그렇게 많은 흉터는 없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한 번 더 확인했었습니다. 이 위쪽에 보이는 심장 초음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심장 수축하는 초음파 사진이고요. 이 위쪽 심장 초음파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하고 나와서 어느덧 회복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뛰는 즉 수축 기능이 벌써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역류하는 것도 보면은 위쪽에서는 제일 처음 약물 치료하기 전에 혈액의 양이 뒤로 많이 빠지는 역류가 네네.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는 거의 혈액 역류가 없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병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기 신부전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또 예방법도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기 신부전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실제로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물론 약으로 우리가 조절을 한다고 해도 예. 이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말기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약물,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물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심장 기계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든가 혹은 안 될 때는 마지막 심장 이식까지도 우리가 네. 생각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바로 말기 신부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기 중증 신부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장의 박동을 조금 더 보조시켜주는 그런 심장 박동기를 거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심장 보조 장치, 즉 수축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바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식생활의 습관을 좀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늘 꾸준히 운동하는 거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런 병이 생겼더라면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의료진들과 꾸준한 대화와 정기적인 병원에 내원을 해감으로써 이제 2차적인 예방, 즉 예를 들면은 신부전도 경증이라든가 중등증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일상적인 생활 다 가능한데 이게 중증까지 더 진행되지 않도록 2차적인 예방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초기에만 잘 발견을 하면은 충분히 약물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독감 환자 참 많아서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또 한간에는 독감 예방 주사가 신부전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독감이 심장의 어떤 치료는 아니죠. 아닌데 예를 들면은 신부전이 심한 환자분들은 독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감기에도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건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1차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독감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발열과 함께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심장도 그만큼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미리미리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 신부전의 치료 혹은 신부전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심장내과 이철현 교수님과 함께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심장 판막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조금 더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저는 심장 쪽에 있어서 시술로 치료를 주로 하는 파트에 있고 예. 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관상동맥이 있어서 대동맥 판막이라고 보이는 바로 윗부분에 관상동맥이 나와 있어서 거기가 막히면서 심근경색이 생기면 스텐트를 넣고 치료를 하는 부분, 심근경색에 대한 시술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에 대한 치료들이 있어서 오늘은 주로 판막의 질병과 그다음에 시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부했다시피 이심방 이심실로 심장이 생겨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좌심실입니다. 나머지를 다 떠나서 가장 두껍게 보이는 부분이 좌심실인데 네. 이 좌심실에서 짜주는 힘으로 대동맥 판막을 거쳐서 머리나 몸 전신으로 피가 가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병이 생기게 되면 좁아져서 앞쪽으로 잘 피가 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승모판막, 좌심실에서 승모판막인데 거기에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은 대동맥 판막을 거쳐서 전신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좌심방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실제 판막의 병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좌심실의 앞 뒤에 있는 대동맥 판막, 승모판막 그리고 발생 빈도와 그리고 급성, 임상 경과를 봤을 때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승모판 역류증이 가장 중요한 판막 질환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얇은 막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저희가 흔히 어릴 때 종이접기로 동서남북 할 때 열었을 때 확 열리고 그다음에 줄였을 때 줄여져야 되는데 이게 꼭 스님들 살이 생기듯이 딱딱한 석회화가 판막에 연세가 들면서 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판막 자체가 잘 열리지가 않게 되는데 뻐끔뻐끔 크게 열리면서 피가 한 번 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닫히면서 뒤로 못 돌아가고 대동맥 판막이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대동맥 판막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로 얇은 구간을 좁은 구간을 통해서 피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고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좁아지더라도 앞서처럼 좁아진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실제로 피는 똑같은 양이 흘러가야 됩니다. 좌심실에 있거나 좌심실에 있는 피가 정말 머리까지 잘 똑같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피가 적게 흘러가게 되면 저희가 실신을 하면서 쓰러지게 되니까 심장은 점점점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리를 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운동하고 쉬고 한두 시간 운동하고 쉬면 헬스하면 몸이 좋아지기 마련인데 심장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본인이 무리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2, 3년 열심히 힘을 내보다가 그다음에 4년, 5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나도 더 이상 모르겠다 하고 퍼지게 되는데 그게 신부전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대동맥 판막에서 나타나는 협착증이라는 건 저희가 척추 협착증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이 협착증이라는 게 노화로 인한 어떤 퇴행성 변화를 일컫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또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이해하면 될까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크게로 나누면은 어릴 때 저희가 류마티스열을 앓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류마티스성 질환 그리고 심장이 원래 이렇게 3개로 심장 대동맥 판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한 1, 2% 정도는 2개로만 이루어져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닳게 되는 그래서 이엽성 대동맥 판막 질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세가 드시면서 찌꺼기가 온몸에 끼듯이 이 대동맥 판막에도
찌꺼기가 끼게 되면서 생기는 퇴행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게 되는데 네. 사실은 얘기 드린 류마티스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진국이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요즘엔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었는 편이고 이업성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자주 본다거나 이러긴 힘든데 하나는 사실은 퇴행성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뭐 60대는 1, 2% 정도라고 하면은 70대는 3%, 그다음에 80대는 4, 5%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84세 정도. 여자 같은 경우에 87세입니다. 평균이 87세라 이전에 겪지 못했던 초고 연령을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못 봤던 병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빈도가 늘어난 편이어서 퇴행성 질환으로 따지면은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나이와 연관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가장 흔한 게 사실은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숨이 차다,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다는 증상으로 많이 오는데 그런 증상이 오는 그런 심부전 상태, 그다음에 흉통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년, 3년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환자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반년, 어떤 분들은 3년, 4년, 5년까지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증상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뭐 병원에서 특별하게 더 이상 오지 않고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한 2, 3년이 지난 뒤에 그때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와서 예약을 하고 외래에서 대기를 하다가 외래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가끔 좀 몇 년에 한 번씩은 보시는데 네. 다른 여러 병들 심부전과는 틀리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사실 약물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목을 밧줄이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목을 밧줄로 졸라매고 있는데 산소 준다고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그걸 틔워줘야 됩니다. 네. 가장 기준이 되는 치료는 그 수술적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판막을 집어넣는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고 이거는 거의 6.25 시절부터 해왔던 치료입니다. 근데 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는 그런 수술적인 거에 대한 부담이 큰 뭐 70대 후반, 80대가 되기 때문에 네. 막상 치료를 해야 될 때 치료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20년 전부터 시술적으로 어떻게 이걸 치료하면 안 될까라는 개념으로 시술적인 치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크게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그 시술적인 치료는 두 가지 방식이 쓰이는데 하나는 풍선으로 판막을 병든 판막을 넓히는 방법, 하나는 저절로 늘어나는 기구를 사용해서 스윽하니 저희가 판막 기구를 놓고 오는 방법. 그래서 대동맥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심장을 역류해서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에 철사를 넣고 이런 기구들을 놓고 나오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워낙에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가슴을 열고 심장을 정지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복면에 있어서 특히나 고령 환자의 회복면에 있어서는 좋은 측면이 많아서 현재는 고령 환자, 고위험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거는 승모판막 역류증인데요. 역시나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좌심실, 가장 중요한 좌심실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갈 부분에 있는 게 대동맥 판막, 그다음에 좌심실 뒤에 있는 게 승모판막입니다. 그래서 좌심방에서 그 좌심실로 피를 전달해주는 기관인데 이 판막이 문제가 생기는 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하나는 판막을 지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텐트 줄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서 그 판막이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어긋나는 현상인 판막 자체가 문제가 되는 1차성 승모판막 역류가 있고 또 하나는 심부전,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이 판막이 더 이상 거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벌어지면서 역류하게 되는 2차성 승모판막 역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모판막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의 주머니가 되는 부분을 조여주기도 하고 판막 자체를 잘라서 그다음에 끼워 붙여서 역류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개흉 승모판 성형술이고 이것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현재도 정말로 그 역류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열고 진행하는 것들이 더 결과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기게 된 건 역시나 고위험, 그다음에 고령인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단지 열었다, 닫는 데에 대한 위험도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회복이 더디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분명히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흡사 수술은 굉장히 잘 됐는데 환자분은 코스가 별로 경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가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과를 최소화할 수가 없을까 해서 시술로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경피적으로 승모판에 저렇게 클립을 딱 집어서 호치키스처럼 클립을 집어서 치료하는 성형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 자체도 거의 한 20년 정도 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동맥 판막이랑 비슷한 한 20년 정도 이제 역사가 돼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측 심장에서 그 막을 뚫고 지나가서 좌측 심방으로 이동한 뒤에 기구를 안쪽으로 호치키스를 클립을 내려보내서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다시 당기면서 우리가 흡사 인형 뽑기 하듯이 그걸 뽑아내면서 적당한 위치에 왔을 때 우리가 클립을 찝고 호치키스를 찝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찝어진 뒤에는 거기는 그 클립 자체가 이제 판막 안에서 고정이 되면서 뒤로 역류하는 부분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그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심장 벽을 뚫고 지나가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심장 주머니에는 닿지 않게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3차원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자와 그다음에 영상을 보여주는 두 시술자가 모여서 이걸 진행하게 되고 역류하는 데 가장 역류가 많이 되는 위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각도를 맞춰서 나오면서 초음파 자체는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잡고 잘 잡혔다.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앞에 줄여보고 저희가 줄이고 클립을 잡았을 경우에 정말 잘 됐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저걸 놓고 나오기 전에 체크를 한 뒤에 만약에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놓고 나오게 되고 일단은 하나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을 놓고 나온 뒤에 하나 정도 클립을 더 넣는 시술을 보통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바늘 같은 게 심장 벽을 건드리지 않게 보면서 저희가 치료하는 거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그 근처를 본인 살로 조금씩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경피적으로 승모판막 클립 성형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최대한 적절하게 한 뒤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환자의 경우에 이 클립 성형술을 추가했더니 사람이 죽고 살고 그다음에 입원을 해서 신부전 치료받는 이런 확률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답이 없었던 2차성 승모판막 역류증, 심장 아까 봤던 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예 기계를 삽입하는 그런 걸 가기 전에 한 단계는 더 저희가 옵션으로 놓는 중요한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는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서 그대로 시간을 끌면서 뭐 심장 이식으로 가지 않고 그 중간에 약간 빠른 시점에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거기까지 가기 위한 시간을 그 뒤에 최종 단계까지 가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런 치료 옵션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승모판막 성형술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나라가 좀 늦은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한데 조금 늦게 출발을 했더라도 그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르게 좀 진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보다 의료보험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비싼 시술 같은 경우에도 다 커버를 해줍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시작은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데이터나 기술들이 많이 진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이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270, 300 현재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시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저희도 이 치료가 어떤 사람한테 적합한지 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 치료가 부족한지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시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1차성 승모판막 역류증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 서로 이제 경험을 공유를 했을 때는 이거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우리가 아까 타비 시술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 하나는 해부학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이게 이 제품이 맞는 해부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벗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시술을 가능군 불가능군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고 2차성 승모판막 역류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가 가장 핵심이 되고요.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사실은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환자분이 어지러워하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최대한 끌어올렸음에도 증상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럴 때 이것도 역시나 어떤 것이 좋은지를 많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이면서 저희가 시술하기 좋은 환자 그리고 또 혹은 수술하기가 아까 수술이 큰 결과를 못 보여줬다고 얘기했는데 또 최근에 점점 저희가 지식이 늘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시켜도 굉장히 좋아지더라라는 것까지도 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병원들에서 선제적으로 수술, 시술 서로 나눠가면서 이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기 들었다시피 해부학적으로 시술이 정확하게 가능한 건지 이거는 식도로 저희가 내시경처럼 초음파를 넣어서 심장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그 검사 결과로 시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는 거의 한 10만 개 정도 저희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도 사실은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차성뿐만이 아니라 2차성 그런 판막에서도 저희가 치료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일찍 들어오지 않은 대신에 조금 더 진보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시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평균 연령이 10년 사이에 지금 몇 년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80대만 넘어가도 뭘 하시냐 정말 어떻게 보면 조용조용 뭐 쉽게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놓고 봤을 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주로 저희 의료진이 보게 되는데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만큼 굉장히 힘든 고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결국엔 사람은 돌아가시기 마련인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이런 진보들이 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시술가 이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이 기구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보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소 늦게 들어왔지만 굉장히 진보된 기구로 들어와서 성적이 나쁘지는 않고 타 국가에 비해서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도움받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심장이 갑작스럽게 막히는 병이 심근경색이라고 알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심장질환이 협심증 아닌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주로 심장 판막증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고 음식을 짜게 안 먹으려고 합니다. 속옷은 꽉 끼는 것보다는 편안한 사이즈를 입으려고 해요. 평소에 계단 오르기를 통해서 심장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려고 하고 주로 잘 때 엎드려서 자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교수님, 아스피린을 자주 복용하면 심장 돌연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많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이제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을 예방하고 1차 예방뿐만 아니라 2차 예방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심장질환이 없는 분들이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는 위장장애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위장장애가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심장질환이 없다든가 위험 요소가 그렇게 없는 환자분들은 아스피린은 조금 삼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심장질환에 관한 시청자 궁금증을 모아봐봤습니다. 이철 교수님, 4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한 달째 기침을 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좀 이상한 것은 열도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목이 아픈 인후통도 없고 콧물 같은 감기 증상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기침의 원인 그러면은 사실 뭐 기관지에 감기, 목감기, 뭐 심하면은 폐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침하는 게 심장 질환과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만성적인 기침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관지염이나 사실은 축농증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사실 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편이긴 한데
심장 쪽에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심부전이 심하게 왔을 때 피들이 가장 만만해 보이는 폐가 가장 부들부들하거든요. 막 그 공간이 많이 있고 그쪽으로 빠지면서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저에 심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숨이 찬다든지 그래서 앉아서 자야 된다든지 그런 동반 증상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저희가 사용하는 혈압약, 그다음에 심장약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만성적인 이유 모를 기침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약을 본인이 혈압약이나 이런 걸 복용을 하고 있다면 만성적인 기침이 혹시나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증상들의 기침들은 사실 심장이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그 모유 수유가 아이와 엄마에게도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심장병 위험까지도 낮출 수 있다. 모유 수유가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뭐 심장병을 좋게 해준다. 엄마의 심장병이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모유 수유는 말 그대로 이제 모유를 아기들한테 주는 거고, 물론 이제 어떤 부인과 쪽으로, 산부인과 쪽으로는 약간의 그런 기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유 수유 자체가 어떤 심장 질환을 좋게 해준다든가 예방을 해준다. 그런 건 아직 성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심부전과 심장 판막 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네, 심부전의 예방, 특히 이제 심장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건강 검진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느끼지 못한 그런 흉통이라든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전문 의료인들과 같이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심장은 엔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엔진도 자동차가 달려야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심장은 운동을 해봐야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운동할 땐 괜찮으시냐 물어보면 아무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뭔가 예전과는 다른데 라는 거를 캐치한다면 미리 저희가 전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겨울철이 되면은 다 차량 점검도 하시고 엔진 점검도 하시는데 차량만 볼 게 아니라 내 몸도 먼저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요 고령이나 또 심장 질환 고위험군들께서는 정기 검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심장 기능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 개선하셔서 오래도록 튼튼한 심장 유지 보장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심장내과의 김형섭 교수님, 이철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상 의사를 하면서 어떤 가슴 뛰는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평생을 끊임없는 박동을 해주는 게 결국은 심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장은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요게 참 정복해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심장내과 의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외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실제로 손을 댄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손을 대고 뭐 거쳐간 분들은 그래도 뭐 5천에서 10,000명 제가 아직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은 저희 병원이 큰 편이어서. 저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20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장병은 결국은 나이병이거든요. 만성병이기 때문에 20년을 돌린다면은 병이 없어지겠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아무리 해도 저희가 시술로서는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 그거를 사실은 투명 손으로 해서 끄집어내고 싶은 그 정도의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